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릴라 공부 여정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리죠? 예. 어, 이렇게 그냥 혼자 앉아서 촬영을 해도 괜찮네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어떤 여정을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좀 색다른 기회인 것 같고요. 그냥 뭐랄까 그런 얘기 있었죠. 기생충의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오신 분들의 어떤 남기신 저작이나 아니면은 설법을 많이 들어봤죠. 아무래도 공부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법안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공부 과정 중에 어떤 겪는 장애들은 또 사람마다 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법을 전하신 분들이 남성분 위주였고,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봐도 없고, 근데 이 법안이라는 것이 밝아진다는 거는 이제 물론 자기 본성에 대한 그 체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걸려 있는 장애에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안목을 가리고 있는 장애들 때문에 이제 법안이 박지 않은 것인데, 그 장애들은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사람, 동양에서 사는 사람, 서양에서 사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겪는 어떤 장애들, 여성들이 겪는 장애들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저도 이제 여성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결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저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도 키워보고, 그 다음에 대학도 다녀보고, 거기서 겪었던 그 과정 속에서 저만이 가졌던 어떤 장애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은 또 뭐냐면, 일률적인 가르침이 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의 장애라든가 법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조금 더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고질적으로 자꾸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이 겪었던 장애나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체험 어떤 초기의 상황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살아온 얘기,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어떤 차별이나 불평등이나 억압된 어떤 감정들,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그러다가 이 법을 만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인연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헤매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펴는 이제 스승님을 만나서 오랜 방황 없이 헤매다님 없이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3년이거든요. 2003년 3월부터 이제 법문을 들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심적인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변화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기존에 무슨 여러 가지 수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사회는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런 의식 이런 세계를 떠난 세계는 경험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있을 것이라는 뭐 어떤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공부를 법문을 듣다 보니까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어떤 변화냐면 그때 상당히 그 체험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체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체험. 뭔가가 지금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지 의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언제 올지 어떤 형태로 올지에 대한 어떤 전혀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체험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몰입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뭐 하루 거의 뭐 틈만 남은 법문을 듣고 뭐 마음이 여기에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은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습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워낙에 이 세속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를 체험해야 되고 체득해야 된다는 게 이게 뭘까? 그런 의문.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여기에 와 있는, 법문을 들어도 여기에 와 있지만 일상생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기에 와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3개월쯤 지난 시점에 법문을 틀고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자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기체험인데 갑자기 그 몸에서 어떤 기운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몸에서 막 특히나 이 가슴에서 막 이 온몸에서 기운이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게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 기운이 이게 용천이라고 하죠. 발바닥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마치 그때 느낌이 뭐냐면 우리 그때 어렸을 때 그 아톰 만화 영화 보면 아톰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때 그 이 용천에서 그 에너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추진력이 거기서 나오는 듯한 그런 그 묘사가 있잖아요. 영화 그 애니메이션에 그런 것 같은 느낌. 이제 보이지 않는 기운이지만 발바닥으로 쭉 빠져나가는 느낌. 그 경험을 탁 하고 나니까 이게 체험이구나. 그게 이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찾아뵙고 이제 이런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게 그 확신을 했죠. 이거 체험이구나. 왜냐면 그런 식의 어떤 경험을 한 번도 살아오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떤 경계 체험이고 기체험인데 그거는 이제 뭐 몰랐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른 질문은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도 그러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뭐 이렇게 기운이 뭐 빠져나가고 그런 건 없으니까 제가 그걸 체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체험은 없다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경계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믿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었다면 그래도 이게 붙잡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적으로 이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안목이 훌륭하시고 공부도 오래 하신 분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분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마음도 안 냈고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있다고 여겼으면 제가 이런 식의 어떤 몰입을 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었죠.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진정으로 이 마음이라는 게 본래의 마음이 드러났다면 지금도 그러하냐, 그게 어떤 뭐 체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더라도 지금도 그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어떤 그 공부의 변화라든가 체험이라는 게 왔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일어났다가 살아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경계 체험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지금도 그러하냐에 해당되는 경험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의식을 뭐 추스리면은 지금도 뭔가 관이 된다거나 뭐가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 체험이라면, 그게 어떤 식의 경계 체험이라면 그 기운에 대한 체험이든 아니면은 그 어떤 의식 상태에 대한 체험이든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몇 년이 갈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 체험이냐 경계 체험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이 체험, 이 진정한 본래 마음은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의식 상태를 뭔가 챙긴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작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아니면은 공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든 항상 여여부동한 거. 그러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 이 진정한 이 마음인 것이고 본래 면목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통했고 제대로 체험이 됐다면 뭐 묻기 전에 지금도 그러하냐라는 그 말조차도 묻기 전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뭐 물어도 있는 것이고 물음이 끝난 뒤에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걸 의식해도 있는 것이고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이것인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체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체험은 지금은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뭔가 우리가 공부라는데,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우리 분별 의식이라는 게 참 그 변화무쌍한 것이고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별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고정된 뭐가 아니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 마왕, 마라, 마구니, 뭐 마술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분별심이라는 거는 참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거의 공통점 뭐냐면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이 그 공부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형된 의식 상태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 제 등불이 되어주신 분의 말씀 믿고 그냥 놓아버렸죠. 금방 놓아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법에 대한 감이 뭔가 예전과 다른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멀리 있고 먼 데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변화를 겪고 나서 뭔가 의식의 어떤 한 축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뭔가 이 세계에는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것이 체험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 분별이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럼과 동시에 뭔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간식이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선반 위에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키 닿지 않는 높이에, 어른들이 키 닿는 높이에 딱 놓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거리감.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조그만 발 뒤꿈치만 이렇게 좀 까치발하면은 닿을 듯한 그 심리적인 거리감.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듯한데 이게 뭔가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뭔가 손만 들으면 이렇게 잡힐 것 같고 거기에 있을 것 같은 그 심리적인 가까움, 그런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묘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까움은 느껴졌는데 아직 이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지나가는 경험은 잊어버리고 그냥 법문을 듣는 거죠.
근데 한 6개월쯤 이제 지난 시점,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 한 9월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뭐랄까 좀 화가 나 있었어요. 화가 나 있어. 왜냐하면 점점 답답해지고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아득해지는 듯한 느낌? 어떻게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이것만 몰입해서 막 해왔는데도 더 막막해지니까 참 좀 마음이 뭐랄까 이제 더 이 날씨로 치면 오늘도 좀 구름이 끼고 그러는데 좀 먹장구름이, 처음에는 막 태양이 밝아서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하늘에 먹장구름이 낀 것 같은 그 답답함,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안 될 것 같은 그 막막함이 딱 밀려오면서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이제 그때 뭔가 내 공부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거 느꼈어요. 그제서야 그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간의 어떤 몰입의 결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경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눈치채여지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자꾸 그 말을 생각하고 말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손을 들면 자꾸 손을 따라가고 손에 마음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탁자를 탁탁탁탁탁 두드리면 자꾸 그 탁자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가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태. 근데 그것이 보이고 법문 들은 거를 딱 맞춰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따라가면 안 된다,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찰나적인 움직이지만 자꾸 경계 따라가고 있는 게 나한테는 목격이 되고, 소리 따라가고 어떤 사물 따라가는 게, 손가락 따라가는 게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하는 행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잘 안 보이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뭐 체험을 뭐 기다린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손을 들든 탁자를 치든 말씀을 하든 거기에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 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대도 없이 그거 잘못됐다 하니까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탁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것이 그 막막함과 그동안에 들은 설법이 하나로 탁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그간 공부의 결과이겠죠. 그 순간 그러면은 뭐 눈앞에 떠난 거는 아닌데 그런 경계가 아니면은 뭔가 금방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한번 이게 짚어봐야 되겠다. 맨날 법문을 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만 드셨기 때문에 진짜 그러냐, 저는 이게 뭔가 손 뒤에 뭐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감춰진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을 안 주고 그냥 하시는 말씀 맨날 습관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진짜 이 액면 그대로 이것인가? 눈에 보이는 그냥 이것인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소참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좀 질문이 자유롭기 때문에 질문을 탁 드렸죠. 선생님, 진짜 요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그냥 아무 말씀 없이 탁 드는데, 그게 그 순간 그게 있었잖아요. 경계가 아니라. 근데 손가락에 마음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 보는 이 자체가 탁 뭔가 눈에 들어온다 해야 되나? 이 경계는 의미가 없어지고 보는 이 자체를 보게 된다 해야 되나요? 갑자기 눈앞이 확 뭔가 하여간 이 마음의 시선이 대상에 떨어지지 않는 그 자체로 멈춤이 된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는 이 자체를 본다 해야 되나요? 자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거를 쫓아가다가 손가락을 비추는 여기에 탁
마음이 탁 멈추게 된다 해야 되나? 이게 하는 순간 그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탁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런 식의 찰나적인 변화인데 뭔가 다르긴 다른데 뭐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마 몇 초간이겠죠. 그게 몰랐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뭔가가 변화는 있는데 모르겠어요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 난 알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은 뭐 이제 인연이 없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옆에 있는 도반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뭔가가 좀 다른데요 하는 그 한마디에 그럼 이걸 말하나? 이게 탁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이걸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소참 모임은 진행되고 있는데 내 스스로 그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럼 이걸 말하는 건가? 설마 이걸까?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건 누구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공부라고 할 게 뭐가 있어 하는 그 생각이 탁 일어나면서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뭔가 이 소리를 냈어요. 뭔가 키보드 소리. 아, 근데 그 순간에 아마 뭔가 하나 이 구멍이 열려서 그런가 이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드러나는 것도 이것이구나라는 게 탁 오더라고 그 순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나 소리가 들리는 거나 한 자리인 거라 이게. 나는 그 소리에 떨어져 있었고 경계에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일념으로 6개월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마음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그것이 일어나는 사물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것인 것이고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이것인 것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탁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의식이 뭐냐면 자꾸 뭔가 밖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어떤 사물이고 소리고 밖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밖에서 어떤 사건도 밖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어떤 존재도 밖에 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밖에 있는 줄 알고 살죠. 그게 이제 부처님 말한 전도몽상. 자기가 꾼 꿈인데 그것이 꿈이 아니라 밖에 무슨 객관적인 사실처럼 우리는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마음자리,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비추고 있는 이 자체, 세상 모든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 자체가 한바탕인 게 탁 자각이 되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여기에 있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자기 경험적으로 탁 증명이 돼요. 아, 그렇지, 이거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것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런 것이. 나는 우리가 보면은 밖에 드러나는 게 만약 저기 책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아니면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에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 아니면 사물의 모습이 있고 이 중간에 어떤 공간 아니면 거기에 어떤 바닥 그다음에 자기 손이 있고 그러면 자기 육체잖아요. 이 육체 바깥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이 육체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 판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밖에 있는 모니터나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이나 내 육체가 한 판에 지금 아무런 분리 없이 한 판에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못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한 판이라는 거예요. 한 판. 하나의 비춤의 어떤 경계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도 경계라는 사실을 모르죠. 이게 나라는 게 딱 내가 아니라 나도 경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경험의 순간에는요 아무런 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나의 소리와 남의 소리를 구분하거든요. 그게 생각이 개입되면서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가지고 구분해 버리는데 그 남이 소리가 됐든 나의 소리가 됐든 한 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죠. 이 자기 본바탕에 대한 그 체험이 없음. 그래서 뭐냐, 통으로 하나인 거예요. 우주는 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바탕에서. 통으로. 분리 없이. 근데 여기에 왜 우리는 분리가 있고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느냐면 사실 이
이 구분하는 생각이라는 것도 여기서 통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거는 남이고 저건 나고 저거는 모니터고 저거는 모니터 영상이고 이거는 나의 몸인 것이고 나의 어떤 육체인 것이고 이거는 남과 다른 것이고 이런 식의 생각, 우리가 배운 학습된 생각, 패턴화된 생각, 익숙한 생각에 확 빠져드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는 통인데 통의 경험인데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별, 따로따로 조각 내서 일어난 상의 집착, 존재감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어두움, 밝지 않은 자기가 꾼 꿈에 속는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뭐냐면 나라는 것도 꿈이고 나라는 것도 여기서 비추어진 우리가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그림자인 것이고 남이라는 것도 그림자인 것이고 인간이라는 것도 그림자인 것이고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것도 그림자인 것이고 동물이라는 것도 그림자인 것이고 그다음 뭐 남성이라는 것도 그림자인 것이고 여성이라는 것도 그림자인 것이고 통으로 우리는 너나 없이 인간과 인간 아닌 것과 남과 여와 남성의 삶과 여성의 삶과 엄마의 삶과 아빠의 삶과 모든 그 분리된 상들이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일어난 생각, 우리가 지식 있죠. 분별된, 분리시키는 이름 붙임,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뭐 관계에 대한 설명, 이런 생각으로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원래 우주는 쪼개져 있지 않는데 통으로 그냥 온전히 하나의 경험인데 생각, 일어나는 생각, 어떤 일어난 상에 대한 분리의식에 떨어져 가지고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종다양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딱 드러나니까 세상이 하늘과 땅이 산하 대지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여기에 있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짊어져 있던 짐을 탁 그 갇혀 있던 어떤 그런 의식 상태에서 확 해방되는 듯한, 그래서 뭔가 세상이 다 내 손아귀에 있는 듯한 식의 어떤 뒤집어, 내가 세상 속에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세상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라는 그 전환.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때는 원만하게 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이라는 거를 한번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의진인이 우리의 면문으로 출입한다. 무의진인이 있는데 아니 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뭐 이게 뭐 감촉, 뭐 생각으로 출입한다. 뭐 이런 아니 비설신이로 출입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첫 체험의 순간에는 이제 소리와 어떤 이 드러나는 상은 한바탕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안이비설신이에서 원만하게 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과 소리가 일어나는 바탕과 사물이 일어나는 바탕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뚫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는 뭔가 뚫리긴 뚫렸는데 완전하게 뚫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체험에 어떤 사람들이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이제 경계 체험은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망상인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망상인 것인데, 우리가 이 한바탕이 드러날 때의 체험은 안이비설신이가 그 통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소리 하나에서 통하는 바탕이 드러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일부 소리와 어떤 그 사물이 드러남의 바탕, 저처럼 그것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보면은 사람마다 이 본바탕, 청정무구한,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소리가 드러나는 바탕은 소리에 물들지 않겠죠. 사물이 드러나는 바탕은 사물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드러나는 바탕은 생각에 오염되지 않겠죠. 감정이 드러나는 바탕은 감정에 오염되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안이비설신이의 그 바탕이 통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안의의 바탕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소리의 바탕이 드러나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드러나는 그런 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의 어떤 규모 면에서는 이게 다르죠. 그냥 통으로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체험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냥 이 소리에서 여기 처음에는 귀에서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 존재에서 온 존재에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게 자각되는 사람은, 근데 이것이 이 사물에 드러나는 바탕과 뭐 이렇게 같은 바탕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을 수 있겠죠. 생각이 드러나는 바탕과 명확함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왔어.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체험 사례들을 보면 소리에서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북소리에서 통했다. 뭔가 부르는 소리에서 통했다.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서 통했다. 저기 돌멩이가 뭐 대나무를 치는 그 소리에서 뭐 향어 스님 같은 경우 통했다. 이런 식의 어떤 소리에서 통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소리가 가장 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는 상당히 무상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소리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물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지만 소리는 안 잡히잖아요. 이게 잡으려고 하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책으로 하지 말고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거는, 법문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들은 내용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초심자들은 법문을 들으라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소리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법문도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근데 책은 읽다가 돌아와서 자꾸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글을. 그래서 자꾸 머물게 되거든요. 상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체험의 강도나 강렬함은 그건 경계예요. 부산물. 뭐가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느냐가 핵심입니다.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리. 요것만, 그게 바늘구멍만큼 뚫렸다 하더라도 그게 이 소리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 이 사물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어떠한 사물이 나타나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고 가지 않는 부동의 자리가 드러나느냐. 뭔가 표현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잡히는 게 또 아니지만 그것의 본바탕 여여부동한 부동의 자리가 드러났느냐가 중요하면, 이게 실마리가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분별 분리감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거는 알겠는데 전체는 뭔가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커다란 체험을 기다린다면 100년을 기다려도 안 온다. 왜? 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근데 이 미약한 것이라만 이게 드러났다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 경계를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돼요? 얼음이 한꺼번에 녹습니까? 그 북극에 뭐 있는 그 얼음이 한꺼번에 녹습니까? 서서히 녹는다고요. 분별심이라는 것이. 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녹아내리는 게.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는 게, 물들지 않는 자리가 더 넓어지고 힘을 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아무리 큰 체험을 하더라도요. 체험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분별심이 완전히 쉬어지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분별심이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그게요, 뿌리가 뽑히고 지혜가 밝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안이비서신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게 그 어떤 한순간의 경험이 그 뿌리의 공함을 명확하게 지혜를 열어주지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 왜냐하면 분별심은 이게 습관성이거든요. 익숙한 거는요, 익숙해지지 않아야지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것이 순간의 체험으로 그게 익숙함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다시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꽉 갇힌 것 같고, 후퇴한 것 같은 그 느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또 다른 체험을 기다리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바늘구멍만한 것이라도 어떠한 경계에 물들지 않는 이 바탕자리가 드러나느냐. 이것이 실마리가 돼서 여기서 버티고 경계를 놓아버리게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얼음을 놓아버리는 그 구멍이 된다. 이 금이간 자리에 물이 그 뭔가 얼어붙지 않은 그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뭐 태평양만한 물이 스며 나오느냐 아니면 조그만한 물이 스며 나오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뭐한 이 머그잔만한 물이 응? 드러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이 크고 작음 뭔가를 강렬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소리의 바탕이든 사물의 바탕이든 생각의 바탕이든 느낌의 바탕이든 감촉의 바탕이든 이게 드러난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법에 대한 믿음과 그거를 하다 보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진리의 빛은요. 빛은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온통 까만데 미약한 촛불 하나 등불 하나가 밝혀진 듯한 이 빛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빛 하나가 그게 처음에는 촛불과 같고 뭐 반딧불 같고 뭐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리고 있던 이 빛으로 인해서 가리고 있던 그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처음부터 뭐 짠하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 그건 우리가 익숙한 그동안에 뒤집어져 가지고 경계를 진실하다고 여겼던 그 습관성 익숙함이 금방 이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이게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심란해져요. 진짜 심란해지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심란해지느냐면 여기 분별 안 하고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분별하고 분별심에 사로잡혔던 습관성이 강렬하기 때문에 뭔가 경계만 일어나면 거기에 빠져들면 불편함. 그러니까 편안했다가 불편했다. 편안했다가 이게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이게 참 이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시행착오들 이것들이 심란하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모든 경계가 구속했다면 이제는 뭐냐 이게 일이 없었다가 있다가 이 왔다 갔다 함 그것이 이제 참 그래서 이게 뭔가 공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왜냐하면 여전히 이 불균형한 상태가 오락가락 하니까 이상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걸 탁 놓아버리면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일 하게 되면 그 확 습관성이 발동하면서 온몸에 긴장이 되면서 막 뭔가 감옥에 갇힌 듯한 그 느낌이 확 들어가고. 근데 그래서 이때 이게 중요한 건 인욕, 참고 견디는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다음에 의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아무리 착한 일 같고 선한 일 같고 옳은 일 같더라도 그게 경계냐 아니냐.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범부 중생 세계에서나 중요한 거야. 또 뭐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거는 이젠 중요하지가 않게 물론 그거는 해야 되겠지만 진짜 진정한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 출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출가하지 않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 이거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경계거든요. 뭐냐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됐든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뭐 출가가 됐든 재가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공부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것에 그 지위에서 주어진 역할 옳은 역할 의무 그 직분 그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빠지느냐 빠져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소견, 지견, 아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지견. 그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내가 잠깐 이게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 해당되는 건데 화엄경의 십지품에 일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체험을 하면 어떤 식의 경계가 펼쳐지느냐. 범부의 처지를 뛰어나 보살이 지위에 들어가서 열의 집에 태어나니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데 들어가 열애의 종성에서 결정코 위 없는 보리를 얻으리니 보살이 이런 법에 머물면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렀다 하나니 동하지 않는 법과 서로 응하는 연구이라. 동하지 않는 법, 부동. 이제 부동의 자리에 응했느냐가 바로 이게 환희지. 우리가 이 보살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부에서 이제 보살이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보살이라는 거는 아직 이런 수행 과정에 있다 이거죠. 이게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온전하게 부처가 되질 못한 거야. 온전하게 이것이 이 허공과 같은 깨어있음이 자기 온전한 정처성이 되지 않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근데 이전과 다른 게 뭐냐? 부동의 법과 통했느냐 통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통하면 환희하죠. 처음에는 기쁘잖아요. 모든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모든 부처님을 친근함으로 범부의 처지를 여의었으므로 지혜의 자리에 가까워짐으로 아직 온전한 지혜의 자리에 오진 않았다 이거죠. 일체 열애를 배움으로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일체보살이 평등한 성품에 들어갔으므로 온갖 무섭고 털이 곤두서는 일을 여의었으므로 환희하느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실마리가 잡힌 거야. 이제 해탈의 길이 열렸구나.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 버티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 뭐냐? 마치 금을 다루는 사람이 금을 연단할 때 자주 불에 넣으면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지고 조화롭고 부드러운 결과가 성취되어 마음대로 사용하느니라. 이제 이 일이 남았다. 금을 연단할 때 처음에 우리는 이제 금 순도 100%의 목걸이와 금반지와 뭐 이렇게 팔찌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연단의 결과물이죠. 순수한 어떤 부처 되는 것은 자꾸 뭐 대장장이들이 그 다른 잡석과 섞여 있는 금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순도 100%의 금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 단련 그걸 탁마라 하기도 하고 이제 시작됐다. 근데 탁마가 하려면 얼마나 두드려 맞아야 되거든. 자꾸 잡석을 골라내려면 얻어 맞아야 됩니다. 자꾸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이 경계에 떨어지면은 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가라는 걸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해줘.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그거를 알지. 시행착오를 안 하면 그냥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어정쩡한 상태. 그래서 자연히 시행착오나 실수나 왔다 갔다 함이나 혼란이라는 거는 공부 과정의 필연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필연적인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장애는 이게 소견이거든요. 소견, 지견. 그 다음에 이희익 선생님. 제 이 상태는 뭐냐. 아주 온 세상에 어둠이 끼어있는데 하나의 불빛이 피어난 것과 같다. 불이 하나 밝혀진 것과 같다. 근데 불은 요만큼 밖에 안 밝혀지고 한 95%는 어둠인 상태와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어둠이 95%의 어둠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의 심정적으로 사실 이게 단데 자기한테 현실은 5%의 밝음 이 밝음이 드러난 게 중요하다 말이죠. 이 시기에는. 자, 어둠 가운데 불씨를 얻은 것 같고 이제는 길이 생긴 것 같고 이제 가야 될 길이 열린 것 같은 문이 온 우주가 캄캄한 감옥 같았는데 이제 저 문이 열려가지고 저 빛이 들어오는 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심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희익이라는 그 어떤 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호가 종달 이희익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정멸진공의 묘리를 보기는 했지만 아직은 사유의 혹을 완전히 끊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에 따르고 그러니까 인연에 따르고 경계에 대해 생각이 일어나고 경계가 막 변하지고 우리가 막 분별하는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심한 경계에 부닥치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이게 소소한 경계는 이제 잘 안 알려가는데 심한 경계에 부딪히면은 막 이게 끌려가는 것이 이 시기의 자연스러운 상태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제가 끌려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너무 화가 나. 알면서 당하는 것이 괴로워.
이 상태.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겪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석가모니도 이 시기를 거쳤다고. 하루아침에 이 공짜가 없어요. 공부는 뭐 로또 대박 맞듯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내 돈이 아닌가. 내가 하나하나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서 번 돈이 진짜 내 돈이듯이 내가 하나하나 나의 분별심을 조복시킨 것이 진짜 내 힘인 것이에요. 내가 조복시켜야지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스승님이 안 해줍니다. 부처님이 안 해줍니다. 왜? 그 분별은 내가 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고 밖에 부처님이니 뭐 선생님이니 없어요. 왜?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이 일이라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승자박인 거야. 자기에서 나온 환상에 속은 죄는 자기 죄인 것이 남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를 풀어낼 사람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공짜로 하려는 사람 공부 못합니다. 계속 어정쩡한 상태에 구속받고 있어요. 이제 15도에서는 이렇게 소를 붙잡으면 뭔가 이 자리가 드러나는데 너무 습관에 빠져드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가 않는 거야. 마음대로. 그런 상태. 이제 망상은 꼬리에 이 자리가 드러난 거는 의심할 수 없는데 이제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 상태가.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진정한 출세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전히 그 분별 경계에 마음이 있으면 공부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 분별 경계를 이게 놓아버려야지 공부가 진척이 되고 진보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자리도 있고 경계도 여전히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그 불균형한 상태 오히려 더 심란해요. 세속삼도 온전하게 올인 못하고 이 공부도 분명하지 않은 그 어정쩡한 상태 오히려 이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소속감이 없는 거야. 어디에 발을 들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특히나 그 강한 경계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강하고 약한 경계의 차이는 제가 보니까 그거 같아요. 나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 강도가 에고한테 나의 존재감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거리감 강도가 경계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나하고 직접적이지 않은 경계는요, 우리는 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시비를 붙었어. 시비 붙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왜 이 시끄러운 데서 이 공공장소에 저러나 뭐 이런 것도 막 크고 뭐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리감의 문제겠죠. 근데 내가 이 돈을 100을 갖고 있는데 100이 다 날아갈 상황인 거야. 그러면 내 생계에 치명타가 되는 그 일은 우리가 잠을 못 자죠. 그 벗어난 습관성이 강력하게 작동되죠. 그런 식의 나와 가까운 나의 개인의 에고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강하면 강할수록 끄달리고 그렇지 않은 어떤 경계일수록 쉽게 뭐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그래도 누구나가 아마 겪는 것이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제 경험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아주 제 공부에 물론 이 자리가 드러난 것도 큰 어떤 변곡점이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물꼬가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는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환이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고와 이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의 변곡점은 이 체험 뒤의 일이었다고 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안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저도 상당히 좀 자의식이 강한 편이고 자존심이 센 편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어떤 여성의 그러면서도 여성의 삶을 억압적인 여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지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질적인 면에서 강하지만 이게 내놓지 못하는, 그게 뭐 환경적이든 기질적이든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어떤 화는 있는데 그거를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기 주장을 강하게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성향, 상황, 그런 데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솔직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 그거를 시댁 식구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암암리의 분위기를 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익혀온 어떤 풍습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익힌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그게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일지라도 결혼한 집안의 분위기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위배되면 다 틀렸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불합리한 것도 많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식의 불합리함? 벽에 못을 치는 날도 봐야 돼. 이렇게 날 보고 해야 돼. 이사 가는 날도 날 보고 해야 돼. 이사 가는 방향도 잘 보고 해야 돼. 너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면 그것 때문에 안 됐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 그 구조, 그것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옳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그게 물론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있었겠지만 사회에서도 있을 거고 사람 관계에서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버전이 다양할 거라고 보는데 이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도 있잖아요. 이게 남녀의 입장 차이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동성 간의 사람의 어떤 지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동기 간의, 동료 간의 성향, 가치관에 있어서도 맞다 틀리다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구조 뭐냐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근데 내가 아무 일 없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려면 내가 틀리다고 여겼던 그거를 따라야 되는 그 상황. 괴롭죠. 난 그게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정신적인 그 어려움. 몸이 어렵고 뭐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뭐냐면 내가 그런 마인드나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언행과 말을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 뜻을 이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항상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선의로 했는데 그 사람은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모님이 오면 용돈을 드리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의 생각은 그거는 무성의하다, 성의 없고 음식을 잘 장만하고 선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조차도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드리면 저쪽에서는 너는 성의가 없냐 이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그 대접이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아주 사소한 건데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렵더라고. 도대체 이거는 어디 가서 학문 책에서 배울 수도 없는 것들이야. 뭐 어디서 그 책이라도 읽으면 뭔가 해법이 나오겠거니 하는데 그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응하고 오랫동안 견디고 경험해야만 나중에 감지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그 30년의 삶이 제 식대로, 제가 살아온 식대로 이렇게 익혀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면 내 식대로 나오거든요. 배운 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화의 원이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온갖 그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전화 통화하는 게 불편하고 두렵고 전화 벨소리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들과 특히나 적응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게 불편했어요. 반갑지가 않죠. 왜냐면 긴장을 해야 되니까. 항상 긴장을 해서 대화를 해야지 그 진위를 알게 되니까.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결혼 생활이나 아니면 시댁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몰랐을 때는 갈등과 그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초기에 많이 싸운다는 건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생활 습관이나 그 사소한 것에서 충돌한 그런 거랑 같은 구조겠죠. 결혼해서 자꾸 부딪히는 거와 뭐 결혼을 해가지고 시댁과 부딪히는 거는 같은 구조겠죠. 다른 어떤 세계에서 살다가 함께 살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를 형성할 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조직의 생리랑 같은 거죠. 각각의 개인은 다른 성향을 갖고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살다 한 공간에 살면 자꾸 이게 충돌을 하죠. 이제 작은 범위에서는 부부 간의 충돌이고 조금 확대가 되면 집안 간의 충돌이 되고 집안과 나의 충돌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더 넓은 범위에 가서는 어떤 조직 사회에서 나와 이 사람 간의 이 조직과의 충돌, 나와 이 조직 안에 길들여진 사람과의 충돌, 또 더 넓은 범위에 가서는 이 지역과 저 지역의 풍습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충돌, 보수와 진보의 충돌, 이데올로기의 충돌, 성별의 충돌,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억압적인 강요, 이게 가부장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이게 그 법도를 시댁의 법도가 옳은 것이야. 그게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따라야 되는 그 구조.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게 인정받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분별망상이고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이 미약하니까 그게 이제 이치로는 알겠고 맞다는 거는 거부감이 없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아직 그게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같이 어머님이랑 같이 살게 된데 어머님이 뭐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어요. 뭐 구박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근데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에 장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따로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같이 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야 마음이.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초조해지고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면 수면의 질도 고르지 않고 뭔가 이게 표현을 못 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걸 뭐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막 사회성이 밝다거나 사람의 심리를 잘 안다는 그런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런 성향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내면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내면 시선이 밖으로 안 향해 있고 내면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밖의 세계에 대해서 눈치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시어머니 아니면 시댁 식구와 며느리의 관계는 뭐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거를 넘어선 것 같아. 합리적이지 않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병이 오고 머리로는 다 그것도 다 이거야. 머리로는. 근데 뭔가 몸에 이상이 오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뭘 이제 보게 되냐면 이게 공부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점점 더 고요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1, 2년은 괜찮은데 갑자기 이 큰 경계를 만나니까 좀
우리 얘기했죠 아까. 큰 경계를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진짜 그때는 저한테는 그 아주 큰 경계였죠. 다른 게 큰 경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을 잃었거나 이것보다는 그게 더 저한테는 큰 경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근데 머리로는 이것도 다 이거다라는 게 이렇게 치환이 되는데 이렇게 몸이나 마음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그 삶.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공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데 법문을 들어보면 항상 더 여여하고 편안하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근데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가 이거 내가 이제 이거 거짓으로 안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부정할 수는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고비였던 게 그게 그 나중에 이제 보게 되니 소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법상이라고 하죠. 소견. 공부를 하면은 고요해져야 돼. 이게 소견이거든요. 소견, 지견, 법상. 그 다음에 뭐 일이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것을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법이 불러온 효과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경계, 법을 체험했을 때 일어나는 그 편안함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편안하다는, 그러니까 공부가 돼서 이롭다라는 거는 편안함이라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말하는 자유. 자유라고 막 단정해서 받아들일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자유에 가까운 그런 것이지 편안함도 뭐 경계거든요. 그때 이제 문득 이제 그 한마디 제가 얘기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것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는 경계 여기가 공부가 마칠 곳이라는 그 한마디가 대예스님의 한마디가 탁 꽂힌 거예요. 아 내가 피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것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게 부정적인 온갖 경계는 공부가 아니고 그 반대의 것이 공부라는 그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탁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소견 내가 집착하고 있는 소견을 보게 된 거예요. 법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거 내 스스로 세우고 있던 그 공부 과정 중에 세웠던 그 사항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확 장벽이 무너진 듯한 편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잠이 안 오더라도 법은 끄떡하지 않는 거. 이것조차도 이 불법인 것이구나. 그래서 예전엔 거부했던 것을 이제는 다 허용하는 쪽으로의 전환. 허용. 그 다음에 집착을 놓아버림. 내려놓음. 기준을 내려놓음. 두 가지를 이제 딱 전환이 오는 거예요. 이제 허용. 피하려고 했던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구분 짓던 이 기준을 내려놓고. 이게 구분 짓는 게 이게 소견이거든요. 소견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그대로 허용하고 왜?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고요함만 법이 아니고 뭐 일없음 내가 그 진정으로 부처님이 말하는 일없음이 편안함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랬던 편안함, 내가 세웠던 일없음이었구나. 그거 경계를 집착하고 있었구나. 진정한 일없음, 진정한 편안함이라는 거는 이롭다라는 그 기준조차도 없는 거구나. 편안함이라는 그런 상조차도 그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더 본질에 다가가는 거죠. 이제 경계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물결이 어떻게 치든 안 치든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라. 왜? 다 상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법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이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품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려진 일어난 상에 집착하는 것, 그거 의미 부여하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번뇌케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왔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가장 공부에 저는 이게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전환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어떠한 바램도 다 내려놓아라. 기준. 그게 뭐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이든 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오픈하는 거, 오픈 마인드, 일어나는 대로 다 허용하고 바랄 게 없는 거.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이게 한 2007년, 한 3년 정도에 이렇게 체험을 하고, 하여튼 2016년부터 좀 이렇게 집안의 변화가 있었고, 그때 한 1년 정도 뭔가 혼란과 큰 경계에 부딪힘이 있었고, 2007년 한 3월쯤에 이런 식의 그 확 내려놓음이 있었죠. 뭔가 확 벗어난 것 같은, 한 차원이 달라진 것 같은.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법에 대한 어떤 상이랄지라도 상일 뿐이고, 그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계는 이 마음 바탕을 떠난 게 아니고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밖으로 치우쳐 있던 그 익숙함이 이 근본, 근원, 본성으로 이렇게 치환되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대예스님이 말한 낯익은 데서 낯설어지고 낯선 데 낯익어지는 그 과정 중에 겪어낼 수밖에 없는 탕마의 과정일 수도 있고, 얻어맞음의 어떤 두드려 맞음의 과정, 크게 맞고 적게 맞고의 차이지. 그래서 그 삿된 것을 집착했던 그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의 과정 중에 큰 일이거든요. 결국은 뭐가 되냐,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 그게 법에 대한 상일지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더 근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태를, 이게 이제 제3 십지품에 나오는 제3 발광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말한 대로 행을 닦아야 불법을 얻을 것이니 말만 하여서는 청정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소견의 속박이 먼저 멸하고, 소견의 속박, 생각의 속박, 이제 그 다음이 뭐냐, 이제 소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욕심의 속박, 색계의 속박, 무색계의 속박이 점점 희박해지고, 끊어진다는 게 아니야. 이때 희박해지고, 그 속박이 점점 희박해지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겁에 모아 쌓이지 않으므로, 어떻게? 쌓이지가 않아. 마음에 어떤 경험들이 이제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 쌓이지가 않아. 그게 참 묘한 변화죠. 예전에는 하는 족족 쌓였는데 이제는 공부길에 들어가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쌓이지가 않으므로 삿된 욕심, 삿된 성냄, 삿된 어리석이 모두 끊어지고 모두 선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지느니라. 선근, 이 착한 근본, 우리가 착한 근본은 뭐냐?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이 근원이 점점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마음 바탕이 점점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이때는 십바람일 중에 참는 바람일다가 치우쳐서 많으니, 인욕 참는, 왜냐면 자꾸 이렇게 끌려가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을 참아야 돼. 내 바람대로 하려는 것을 참아야 돼. 멈춰야 돼. 습관대로 하려는 것을 참아야 되고 멈춰야 돼. 십바람일 중에 참는 바람일다가 치우쳐 많지만 다른 것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하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거다.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이 법에, 이 미약하지만 뭐 95%의 어둠이고 5%의 밝음 같지만 이 5%의 밝음에 마음을 두고 끌려가지 않고 이제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인욕행위죠. 인욕바람. 인욕 막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한테 불리한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허용한다는 그것이 막 누군가를 막 나를 짓밟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게 왜 이런 식의 감정이 발현되느냐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 같은 느낌, 참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넘어서면 나라는 참는 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법인데 이 과정이 아직 덜 밝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 공부 과정 중에 그런 게 남죠.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이 나가 퇴색돼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무아라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무아가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근데 자, 이 시기에도 여전히 재행은 무상이요. 그게 뭐 집착이 대상이 됐든 아닌 것 같은 법은 모든 분별에서 인지되는 것은 다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뭐 몰려 있는 게 아니다. 다 이게. 그래서 본래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이 거울과 같은 상품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담금질하면서 밝아져요. 처음에는 미약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게 보이는 바탕, 들리는 바탕이 처음에 탁 체험해서 드러났는데 생각의 바탕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생각의 어떤 그 생각의 바탕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에 더 끄달림을 더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의 바탕을 어떻게 드러내야지 이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단련의 과정, 연마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하나인 자리가 자각이 되고 그게 현실이 돼 있어. 단지 그냥 체험이 아니라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나 보니까 아니 비설 신의의 바탕이 저절로 하나로 돌아가 있었고 그게 나의 현실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거구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어떤 구멍이 열리면서 그 공부 과정 중에 알게 모르게 지나 보니까 귀에서도 소리에서도 열렸던 것이 사물에서도 열렸던 것이 이제 이 감촉에서도 열렸던 것이 사실 이 소리와 이 사물의 바탕과 이 감촉의 바탕,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소리, 사물, 빛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바탕은 머지않아 하나로 딱 열리는데 생각에 일어나는 바탕이 명확해지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에 장애가 많은 사람들, 생각이 치성한 사람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그게 몸에 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생각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 생각의 바탕이 공하다는 거, 생각의 뿌리가 공하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냐?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생각이 바탕이나 감정의 바탕이 모두 하나구나라는 게 드러났다 손치더라도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힘을 얻고 그 근본이 명백히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는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한바탕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자각이 되는 게 그것도 어렵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경계가 공해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내 현실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그냥 모든 게 한바탕이구나라는 거를 자각하는 거와 거기서 진짜 어떤 경계도 스스로를 왜냐 그런 생각 경계 경험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경험을 안 했을 때 일 없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런 자극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도 일 없어지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공부는 그거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100% 쓰는데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데 감정의 어떤 그런 게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뒤에 있나?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앞에. 이런 게 있어요. 환희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모든 부처님을 친근함으로 범부의 처지를 여의했으므로.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한량 없는 부처. 한량 없는 부처를 본다라는 게 있거든요. 한량 없는 부처. 한량 없는 부처를 본다. 참 이게 묘한 말인데 내가 가짐으로 하여튼가 뭐냐면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범부가 보통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표현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생, 분별, 오염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가 돼서 근본이 밝혀지고 본성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현상인데 부처를 보는 거라. 그 현상인데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쉬어지면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때와 다른 게 뭐냐면 불법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분별 집착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파도고 똑같은 물결인데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으로 보면 오염돼 있고 더럽고 그거는 이제 중생세계인 것이고 사바세계인 것인데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그 경험인데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이 보면은 그게 하나하나가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하나가 모든 경험이. 묘한 거거든요. 현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지혜가 밝아지고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다, 하나인 눈으로 보면 천부처, 만부처, 백천억 부처를 보는 게 우리 현상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이게 공부라 이런 말이거든요. 참 묘한 변화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엔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또 달라져 있어. 똑같은 일인데. 다 진실한 거야. 옛날에는 진실하지 않았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다 진실한 부처의 얼굴인 거야. 면면이. 그게 이 공부의 이제 참 묘한 구석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터닝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바램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식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 이 시기, 이 고비를 넘어가는. 그래서 내가 바깥 경계에 세웠던 모든 기준이 다 망상이라는 것이고 그 모든 기준이 다 이일이라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현상 변화들 그 다음에 특히나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경계들이 다 이 마음 하나 진실한 것이라는 전환 피하고 싶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이 마음 하나라는 그 전환이 오는 것 그게 자기 깨어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일어나는 대로 그러면 이제 점점점 공부라는 게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되는 것이고 바라는 마음이 놓여지고 세우는 마음이 놓여지고 주장하는 마음이 내려놔오고 그러니까 허용과 내려놓음이 이 시기에 공부를 좌우하고 성숙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라는 어떤 갈림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공부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간다. 다시 말하면 분별 세계에서 머물게 하려 해도 번뇌망상이 세계에서 붙잡아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소도 무심하면 나 역시 무심하다. 푸른 하늘도 무심하면 구름도 무심하다. 이렇게 되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무심하다. 지구도 무심하고 태양도 무심하고 전 우주가 무심하다. 일단 깨친 자리는 무라는 말이다. 아무것도 어떠한 마음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기서 드러난 상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무심만 본질적으로 모든 상에 대해서 무심해지는 이 공부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무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 이게 내 상을 집착하고 있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었고 맞고 틀림을 분별하고 있었거나 이 소견이 멸해야 돼요. 소견이 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해야지 하는 건 억지 수행이 억지 춘향.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깨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 자기가 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뭔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어나야지 자연스러운 무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뭐가 일어나든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는, 허용하라가 아니라 허용이 되는 겁니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깨쳐야 됩니다. 자기가 세우고 있던 법상이나 이런 환상, 직연이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심이 됩니다. 이때서 십지품에서 염해지에서의 이 보살은 끊는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무심이죠. 싫어함, 떠남, 멸함에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회항한다. 경계를 버리는데 경계에 집착해 있던 데서 싫어함으로, 그러니까 경계를 내려놓음으로, 경계를 떠남으로, 경계가 멸함으로, 경계에 대한 마음이 멸함에 의지하여서 버리는 대로 회항한다. 방하착으로의 공부가 있다. 이거 방하착, 내려놓음. 보살이 염해지에 머물고는 몸이라는 소견이 머리가 되어 나, 사람, 중생, 오래 산다는 고집, 온 18개 12처로 일으키는 집착과 나오고 빠지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여 다스리는 연고며 나의 소유인 연고며 집착하는 곳인 연고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여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그 번뇌의 원인은 몸이 나라는 소견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응? 몸이 나가 되면 이제 이게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뭐 중생이라는 것, 오래 산다는 것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도 무슨 영생인이 얘기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몸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접근 아닙니까? 그것이 몸이 나라는 데서 영생이 나오는 것이에요. 몸이 나라는 데서 우리 잘못된 이거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나쁜 쪽으로 더 어리석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고 억지 춘향이고 조작이거든요.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면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게 소견이죠, 소견. 몸이 나라는 소견에서 모든 이제 실수와 집착이 일어나고 이제 이서 하나씩 이제 놓아버리고 멸하고 떠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시기에 어떤 그 불완전한 상태, 자꾸 끌려가고 끌려오지 않고 막 이런 상태, 이런 데서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들어가는 공부가 되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고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자꾸 경계에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고가 공부의 현실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시기 과정에서 우리가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고를 잘 보면요. 시끄러운 데 끌려가고 시끄럽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 구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 어떤 분리가 사라져가지고 시끄러워도 이거야. 그냥 어떻게 해. 시끄러워도 이거고. 시끄럽지 않아도 이건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끌려간다, 끌려가지 않는다가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고 문제가 안 돼요. 공부 과정.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이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공부는 끌려가는데요, 끌려가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시점으로 흐름으로 들어가는 공부다. 예, 오늘 대충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여튼간 이제 겪어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알고. 근데 이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의 힘을 얻고 이제 점점 이 분별심이 한 49% 이하로 떨어지는 이 변곡점인 것 같아요. 공부의 변곡점이라는 이 고비를 넘어가 직연이나 어떤 긍부정의 경계의 이제 판단이나 조작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하고 이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점점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소를 끌고 간다는 입장이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15도에서 나오듯이 소한테 나를 맡겨버리는 느낌. 여전히 나라는 게 남아있지 모르지만 이제는 인연에 맡기고 허용하고 나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연에 귀 기울이고 인연이 앞서고 나는 뒤로 빠지는 나의 힘은 약화되는 전환. 그래서 기우기가 막 이제 씨름을 했거든요. 소하고 씨름하고 소 키운다고 막 어디 딴 데 가서 딴 경계의 풀을 먹을까봐 이렇게 먹지 못하게 끌어당기고 모구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소한테 나를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뒤로 빠지고 나라는 존재,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생각은 이제 점점 무의미해지는 쪽으로 더 약화되고 힘이 없고 이 공부에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쪽으로. 그때 오히려 이 인연에 맡기고 법에 맡기고 나는 여기에 그냥 귀의하고 돌아가는 여전히 나라는 게 남아있지만 그 상태로의 전환이 이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힘은 강해지고 분별의 힘은 약해지는 쪽에 이제 균형추가 이 출세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